경주 외곽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자리한 한옥 한 채. 기와지붕은 세월의 무게로 약간 기울어 있고 마당엔 낙엽이 바람 따라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 부엌 쪽에서 느릿하게 피어오르는 미역국 냄새가 텅 빈 집 안을 채웠다. 서재식 올해로 이른 하나. 그는 낮은 나무 식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엔 혼자 먹기엔 조금 많은 양의 미역국 밥, 한 공기 김치 접시 하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옆에는 아직 뜯지 않은 조그마한 초코파이 한 상자가 있었다. 생일 선물처럼 포장한 건 아니었다. 단지 누군가 혹시라도 찾아오면 건네주려고 습관처럼 미리 사둔 것이었다. 밖은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다. 한지창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귀에 들려왔다. 비까지 오네. 오늘 같은 날엔 미역국도 따뜻하게 먹어야 하는데.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리며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국물은 미지근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건만 집 안에 사람의 온기가 없는 채로 시간이 흐르면 국조차도 금방 식어버리는 법이었다. 오늘은 그의 생일이었다. 그런데 전화 한 통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틀 전 통신사에서 온 할인 쿠폰 문자가 유일한 알림이었다. 작년 생일엔 아들 현우에게서 단 한 줄짜리 메시지가 왔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늦어서 전화 못 드릴 듯해요. 그 메시지는 아직도 폰에 저장되어 있었다. 삭제하지 못한 게 아니라 그냥 매년 다시 읽어보게 되어서 놔둔 것이었다. 어쩌면 올해도 올까 싶어 계속 저장해둔 걸지도 몰랐다. 재식은 예전에 부동산 중개 일을 했다. 40년 넘게 사람들 집을 연결해주는 일을 했고 경주의 구석구석을 자전거 하나로 누볐다. 누군가의 첫 집을 함께 찾고 울고 웃으며 계약서를 건네던 날들. 그 시절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집이란 건 벽이 아니라 마음이 있어야 사는 곳이지.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그의 집엔 마음도 사람도 없었다. 아내는 6해 전 봄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집은 금세 조용해졌다. 그리고 아들 서현우. 서울에서 대기업 물류회사의 임원이 되어 바쁘다는 이유로 내려온 적도 없이 살아왔다. 명절엔 그저 송편 사진 한 장 잘 계시죠, 아버지. 같은 형식적인 메시지. 그래도 그는 기대했다. 어쩌다 울리는 카카오톡 알림음, 전화벨 소리 택배 기사님의 문, 두드림조차도 혹시나 싶어 반사적으로 눈을 돌렸다. 하지만 그 끝엔 언제나 적막뿐이었다. 그날 아침 재식은 새벽같이 눈을 떴다. 비는 밤새 내린 듯했고 지붕 처마에선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부엌에 들어가 미역을 불리고 멸치 육수를 내고 한 알 한 알 정성 들여 국을 끓였다. 이건 그의 아내가 생전해주던 방식 그대로였다. 생일날엔 꼭 미역국이야. 네가 태어난 날 바다의 기운을 담는 날이니까. 그는 조용히 국을 식탁에 놓고 방으로 들어가 헌 앨범을 꺼냈다. 첫 페이지엔 유치원 앞에서 배낭을 맨 현우가 웃고 있었다. 두 번째 페이지엔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현우와 함께 찍은 사진. 그날 현우가 말했었다. 아버지 이제 저도 성공해서 꼭 효도할게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귓가에 또렷하게 맴돌았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성공은 했는지 몰라도 효도는 언제부턴가 사라졌다. 시간은 어느덧 오전 11시를 넘겼고 식탁 위 국은 완전히 식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기대했나. 그때였다. 한 가지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서울로 올라가서 현우를 만나볼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도 실례일까 하지만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들 집을 생일날 찾아가는 걸 무례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그는 단정히 입었다. 아내가 생전 사준 감색 넥타이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검정 정장 반짝이진 않지만 깨끗한 구두. 그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 서서 혼잣말을 했다. 이 나이에도 아들 보러 가는 게 설레네. 그는 지갑에 미리 준비한 봉투 하나를 넣었다. 거기엔 현우와 며느리에게 주려는 생일 선물이 들어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은 재식 본인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참이었다. 밖은 여전히 비가 내렸다. 그는 우산을 들고 천천히 경주역을 향해 걸어갔다.
기차는 서울까지 3시간 가까이 걸렸다. 그 길 위에서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다. 현우가 날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어느 고층 아파트 앞에서 차가운 현실로 돌아오게 될 터였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비는 여전히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서재식은 코트를 여미며 택시 대신 지하철을 탔다. 아들의 집은 강남의 한 고급 주상복합단지 청담 더 포레라는 이름이 붙은 아파트였다. 그는 몇 년 전 TV 뉴스에서만 본 적 있는 곳이었다. 지하철에서 내려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복잡한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오자 그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회색 대리석 외벽 정문 앞엔 검은 양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서 있었고 출입을 통제하는 키패드와 로비 데스크가 있었다. 그는 우산을 접고 조심스럽게 로비로 들어섰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경비원이 다가왔다. 어르신 어디 가십니까? 이보건함동 1759-2호. 제 아들이 거기 삽니다. 서현우라고 합니다. 경비원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다. 예약하셨나요? 입주자 확인 후에만 출입 가능합니다. 재식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제 생일이라 아들에게 그냥 깜짝 방문하려고요. 오래 못 있을 겁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다. 그럼 호출기 이용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주자 호출기 앞에 서서 숫자를 눌렀다. B. 잠시 후 기계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현우 며느라니냐? 나야 아버지다. 잠시 정적. 그 다음 들려온 목소리는 놀람과 동시에 망설임이 섞여 있었다. 이 아버지 여기 어떻게... 오늘 아버지 생일이잖니. 그냥 얼굴 한번 보러 왔다. 바쁘면 잠깐만이라도 괜찮다. 기계 너머로 들려오는 배경소리는 왁자지껄했다. 음악소리 사람들 웃음소리 식기에 부딪힘. 그 순간 재식은 깨달았다. 누군가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그 누군가는 자신이 아니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저희 집에 손님이 많아서요. 오늘은 좀 어렵겠습니다. 잠깐이면 돼.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 한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 오늘은 중요한 분들이 오셔서 다음에 꼭 뵙겠습니다. 뚝! 신호가 끊겼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 안엔 새 지폐로 준비한 50만 원. 자신의 생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 무언가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것이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렸다. 서현우가 모습을 드러냈다. 슬랙스에 셔츠 깔끔한 차림. 그는 아버지를 보며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아버지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생일이라 얼굴 좀 보려고. 잠깐이면 된다. 현우는 당황한 듯 뒤를 한번 돌아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오늘 저희 장인어른 생신이라 손님이 많습니다. 솔직히 좀 난처해요. 그 말에 재식은 잠시 멈칫했다. 장인어른 생신이구나. 입계엔 희미한 미소를 지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선 무언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난처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괜히 와봤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다. 우산을 다시 펼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비는 더 굵어져 있었고 그가 걷는 발자국마다 물이 튀었다. 건물 옆 주차장 끝에 있는 작은 비가림막 아래에 그는 조용히 몸을 숨겼다. 그리고 로비 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자기 안에서 문이 열리고 사람들 무리가 웃으며 나왔다. 하객들이었다. 남자는 정장을, 여자는 한복이나 고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들 중엔 아들 현우도 있었다. 그 옆에는 장인어른으로 보이는 어떤 위험 있는 중년 남성이 환한 얼굴로 말했다. 현우야, 올해도 아주 멋진 생신상이었어. 정말 고맙다. 아닙니다, 아버님. 매년 더 잘하고 싶어서요. 그 순간 재식의 손에서 봉투가 조금씩 젖어갔다. 비에 젖은 가장자리가 구겨지고 손끝이 떨렸다. 그렇게도 잘 준비한 잔치였구나. 그리고 자기는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였다. 그는 눈을 감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빗소리와 웃음소리 사이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걸 느꼈을 뿐이었다. 경주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서재식은 젖은 옷을 벗지도 않은 채 그대로 식탁 앞에 앉았다. 그 자리에 아침에 떠나기 전 남겨두었던 미역국이 여전히 놓여 있었다. 국물 위엔 얇은 먼지 막이 얹혀 있었고 스테인리스 숟가락은 차디차게 식어 있었다. 그는 조용히 국을 들어 싱크대에 부었다. 국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마음속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소리 같았다. 거실 한켠 TV는 무심하게 예능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있었다. 가짜 웃음소리와 유쾌한 음악, 그리고 박수 소리가 공허하게 퍼졌다. 하지만 이 집 안에선 아무도 웃지 않았다. 아니, 웃을 사람조차 없었다. 제식은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따르고 거실 소파에 천천히 앉았다. 소파는 그의 아내 정미숙 여사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다. 매일 밤 드라마를 보며 앉아있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 혼자뿐이었다. 미수가? 그는 나직이 불렀다. 그 목소리는 부르기보단 마음속 어딘가에 닿고 싶은 바람에 가까웠다. 네가 살아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나 혼자 외투 입고 아들 집 앞에서 서 있지는 않았겠지.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수십 년 전 막내 중개소에서 처음 집을 소개하던 날. 현우가 태어났을 때 병원 복도에서 들었던 첫 울음소리. 그런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느릿하게 안방으로 들어가 벽장 깊숙한 곳에서 철제 금고를 꺼냈다. 비밀번호는 아내의 생일, 고리옥주로 금고 안에는 그가 모아온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작은 봉투마다 송글씨로 쓴 메모, 대출 상환용, 현우대학 등록금, 비상금. 그는 그 모든 봉투를 꺼내어 하나하나 펼쳐보았다. 통장, 부동산, 등기서류, 저축보험. 수십 년 동안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조용히 모은 것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걸 누구한테 남길까? 그 순간 그의 뇌리를 스쳐간 건 단 하나였다. 아들, 현우는 더 이상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의 손등이 살짝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실망조차 지나간 자리엔 오로지 공허함과 냉정한 현실만 남아 있었다. 이 돈으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엔 아내가 생전에 기록하던 장복이 목록이 적혀 있었고 한쪽 귀퉁이에 아들이 초등학생 때 써왔던 크레용 낙서도 있었다. 아빠, 최고 아빠, 돈 많이 벌어. 그 글귀를 손끝으로 천천히 따라가며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그럼 이번엔 진짜 아빠가 최고가 되어보자. 그날 밤 그는 단 한숨도 자지 않았다. 전등을 켠 채 거실에서 봉투를 정리하고 서류를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다. 이름이 기억나는 건 단 한 명, 예전에 지인의 상속 문제를 맡았던 젊은 변호사 민준호. 그는 새벽 첫 차가 출발하기도 전에 옷을 다시 차려입었다. 이번엔 정장도 아닌, 평상복도 아닌 다짐을 품은 옷차림이었다. 넥타이는 풀고 대신 단정하게 셔츠를 여며 입었다. 서울로 올라가는 고속버스 안그는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경주 시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현우야, 이건 복수가 아니다. 그저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너한테 남기는 수업이다. 세상은 너처럼 계산적이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걸 너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버스는 천천히 서울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날 그의 마음에는 단단한 결정 하나만이 남아 있었다. 서울 남쪽 한 복판 잠실의 법무법인 건물 10층. 유리문에 변호사 민준호라는 이름표가 붙은 사무실 안. 서재식은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다. 사무실 안은 한산했고 커피향이 희미하게 감돌고 있었다. 데스크에 앉아있던 비서가 반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예약은 없으시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서재식입니다. 혹시 민 변호사님, 지금 시간 되시나요? 비서는 잠시 안쪽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안쪽으로 모실게요. 사무실 문이 열리자 젊은 남성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제식을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다. 서 선생님이세요? 저 기억합니다. 예전에 이진수 회장님 상속 문제 때 뵈었죠? 제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때 성실하게 일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찾았습니다. 민 변호사는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떤 일로 오셨는지요? 재식은 천천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안에는 통장 부동산 등기 권리증 보험 계약서, 증권 계좌 명세서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이 함께 있었다. 그 메모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가 없어도 이 씨앗들이 계속 자랄 수 있게. 민 변호사는 종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들었다. 이걸 다 기부하시려는 건가요? 기부는 아니고 투자입니다. 네. 재식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두드리며 말했다. 난 부동산 중개인이었고 평생 집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죠. 이제는 누군가의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민 변호사는 자세를 고쳐 앉았다.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진 자산 전체를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싶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류와 기술 분야에 집중하는 기업, 그리고 무엇보다 투명하게 경영하고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조직. 혹시 아드님이나 가족이 관련되어 있으신가요? 재식은 미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반대죠. 내 아들이 지금 큰 물류회사에 다니는데 그 기업이 지금 독점적인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나는 그 틈 사이에 젊은 창업자들이 숨 쉴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겁니다. 민 변호사는 놀람과 존경이 섞인 시선으로 재식을 바라보았다. 서 선생님, 이건 단순한 재산 이동이 아니라 철학이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이건 내 철학이에요. 누군가는 나이 들어 은퇴하면 조용히 지내지만 나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그 후 몇 주 동안 재식은 민 변호사의 소개로 수많은 젊은 창업자들을 만났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고 물류와 IT, 스마트 창고, 인공지능 배송 관리, 농촌 배송망 개선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 그중 하나 김세훈이라는 젊은 창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서 선생님, 저희 팀은 드론을 활용한 도서 상한 지역 배송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 기업이 외면한 틈새 시장이죠. 그런데 자금 부족으로 중단 위기였습니다. 재식은 그의 발표가 끝나자 조용히 말했다. 세훈 씨, 나는 당신 발표 중에서 숫자보다 표정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 열정이 거짓이 아니라면 나는 당신 편에 서겠습니다. 몇 주 후 해피웨이 스타트업 펀드라는 이름으로 정식 기금이 출범했고 그 안에는 서재식의 이름이 따로 적히지 않았다. 단지 작게 쓰이는 글귀만 있었다. 누군가의 길이 되어준 사람, 익명의 후원자, SOG의 현우 부장, 이번 분기 거래처 3곳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물류기업 로지넥스트 코리아. 그곳의 부장실 안마른 목소리를 가진 직원이 서현우의 책상 앞에서 보고를 올렸다. 서현우는 한순간 표정이 굳더니 서류를 덮었다. 갱신 거부 이유는 뭐지? 예상보다 저렴한 단가와 더 유연한 운영 시스템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자동창고 시스템을 도입한 신생 기업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신생 기업, 현우의 눈썹이 꿈틀했다. 어디서 갑자기 그런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이 튀어나와? 해피웨이 재단이 투자한 물류 기반 창업 기업들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뭐지 또? 그 창업 기업들 중 일부가 서 부장님 아버님이 운영하는 펀드에서 초기 자금을 받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서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그는 곧장 컴퓨터로 기사 검색을 했다. 해피웨이 스타트업 펀드, 익명의 노년 투자자, 전직 부동산 중개인 출신, 기사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문장들 속의 뉘앙스 기사에 담긴 향기가 너무 익숙했다. 누군가의 길이 되어준 사람, 익명의 후원자, SJS, 서재식. 그는 화면을 노려보다 화들짝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강남의 고층 빌딩 사이로 바람이 불고 하늘은 흐려 있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식탁 앞에서 숟가락을 들지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아내는 예전처럼 기품 있고 조심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왜 그래요? 오늘 피곤해 보여요. 현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당신 아버님 생신 때 나한테 뭐라고 했었지? 갑자기 왜요? 그냥 내가 그때 너무했나 싶어서.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글쎄 아버님이 조금 서운하셨겠지만
우리도 손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현우는 그날 주차장 기둥 뒤에서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쑥 떠올랐다. 그 눈빛, 그 젖은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을 그 뒷모습. 며칠 뒤 회사 내외부에서 본격적인 흔들림이 시작됐다. 그들이 놓친 세 개의 계약은 모두 신생기업 트렌지웍스와 스마트네스트, 드론큐어로 넘어갔다. 세 곳 모두 해피웨이 펀드의 1기 지원 대상. 사내에서는 수군거림이 퍼지기 시작했다. 현우 부장이 안이하게 판단해서 고객들 뺏긴 거 아니야. 아니, 아버지가 그쪽을 지원했다더라. 일부러 그런 거 아냐? 진짜 그럼 내부 충돌이네.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늘 자신이 아버지를 관리한다고 생각했다. 서울에 안 올라오는 것도 아무 말 없이 사는 것도 그저 순한 성격 탓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일은 조용한 반격이었다. 그는 결국 전화를 들었다. 전화는 2번 울리고 받지 않았다. 3번째 시도에서야 연결되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서재식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뭘 말하나? 이런 식으로 회사 흔드는 거 정말 옳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회사를 흔든 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고 싶었을 뿐이다. 이건 복수잖아요. 아니, 이건 교육이다, 아들아.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현우는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느꼈다. 아버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멀어졌다는 것. 그리고 그 거리만큼 지금의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깨달았다. 며칠 후 사내 메신저에 이상한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다. 부장님, 이 기사 보셨나요? 대표님이 부장님 부르십니다. 오늘 회의는 단독 대면이라고 합니다. 이제 로지넥스트도 변화를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서현우는 다급히 관련 뉴스를 검색했다. 헤드라인은 한 줄로 요약되어 있었다. 해피웨이 펀드 로지넥스트 주요 계약처와 연쇄 계약 체결. 심지어 기사 하단에는 로지넥스트의 물류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평가까지 덧붙여 있었다. 수직 관리 구조, 아예 기반 대응력 부족, 의사결정 지연 모두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게 기사로 떠오를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회장실로 불려간 그는 어색한 공기 속에 앉아 있었다. 회장은 책상에 손가락을 포개며 입을 열었다. 서 부장 자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이제야 알게 됐네. 회장님, 내가 자네를 이 자리까지 끌어올린 건 자네 장인 때문이 아니라 자네가 믿을 만하다고 봤기 때문이야. 그런데 요즘 회사 돌아가는 꼴은 뭐지? 자네 지금 본인 친부가 만든 구조에 회사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 이해는 하고 있나? 서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가운 침묵. 그 침묵은 곧 통보가 되어 돌아왔다. 이번 분기 정기 인사에서 자네 부장직은 내려놔야 할 것 같네. 그는 무너졌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한 채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 위에는 아직 마시지 못한 커피가 식어 있었고 가방 속엔 발표 준비 파일이 흐트러져 있었다. 밤 10시 그는 혼자 회사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어떤 빛도 그의 마음을 밝히지 못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봤다. 아버지 번호는 아직도 서재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그는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아버지가 받았다. 이 아버지 다 잃었어요. 전화 너머의 침묵, 그리고 조용한 한마디. 그게 끝이 아니야. 진짜 끝은 네가 거기서 뭘 할지에 달려있지.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내가 네 인생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을 골랐던 거다. 그럼 지금 이 꼴을 보시면서 기쁘세요? 아니, 안타깝다. 하지만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다. 왜냐면 이건 네가 직접 배워야 하는 통과 의례이니까. 현우는 울컥했다. 그때 생신날 찾아갔을 때 아버지 그 자리에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한테 욕이라도 하지 그랬어요. 말은 칼보다 무디다. 넌 그날 비를 맞아봤고 지금은 너 자신이 만든 그늘 아래 서 있는 거다. 그 말에 현우는 무너졌다. 전화는 끊기지 않았지만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흐느낌만 남아 있었다. 며칠 뒤 인사발령이 공고되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부장직에서 해임되었고
조직 개편을 이유로 본사는 그를 지방물류센터 보조관리자로 발령냈다. 이제는 회의실이 아닌 창고 한쪽 구석, 넥타이 대신 조끼 커피 대신 생수, 그리고 전용 주차장 대신 대중교통 출근. 하지만 더 무거운 건 아내의 침묵이었다. 서재식은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저 그날 밤 작은 한 통의 쪽지만 집 앞에 남겼다. 이젠 너 스스로 살아봐야 한다. 누구 뒤에 숨지 말고 진짜 내 걸 만들어봐라. 그 글을 읽고도 현우는 아버지 집 앞에 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낡은 월세방을 구했다. 전세도 아니고 자기 명의도 아닌 친구 명의로 겨우 얻은 곳이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는 혼자 밥을 지었다. 라면이 아니었다. 진짜 쌀을 씻고 물을 재고 시간을 기다렸다.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손으로 반찬을 꺼내고 식탁 앞에 앉아 중얼거렸다. 아버지, 이게 시작일까요? 바닥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이전엔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갔다. 문서 하나로 수십억이 오갔고 전화와 한 통으로 회의가 바뀌었다. 하지만 지금 서연우는 하루 종일 종이박스를 정리하고 센터 창고의 재고 목록을 손으로 세고 있었다. 서씨 오늘은 3번 구역부터 정리해줘요. 팀장이라는 이름표를 단 40대 중반의 남자가 말했다. 전직 부장이었던 그에겐 다소 무례하게 들릴 수 있었지만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네 하고 답했다. 그에겐 더 이상 과거는 자격이 아니었다. 오직 오늘 하는 일의 질이 그를 증명해줄 유일한 무기였다. 퇴근 후 그는 동대문구의 낡은 월세방으로 돌아왔다. 6평짜리 단칸방. 바닥엔 전기 매트가 깔려 있었고 창문은 겨우 머리 하나 나올 정도로 작았다. 하지만 그곳은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얻은 공간이었다. 이곳에선 아무도 그를 부장이라 부르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커피를 타다 주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 모든 것이 자신의 손끝에서 움직이는 현실이었다. 그날 밤 현우는 작은 노트북을 열었다. 머뭇거리다 검색창에 키워드를 쳤다. 1인 창업 가능 물류 아이템. 스크롤을 내리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때론 막막했다. 하지만 분명했던 건 이번엔 스스로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그는 노트를 펼쳐 새롭게 적기 시작했다. 사업 아이디어 1. 농촌지역 전용 배송 네트워크. 사업 아이디어 2. 자전거 기반 소형 친환경 물류. 사업 아이디어 3. 어르신 대상 맞춤형 당일 배송. 그중 하나의 밑줄을 그었다. 농촌지역 전용 배송 네트워크. 도시 위주로만 짜인 대기업 물류망을 벗어나 어르신들이 사는 깊은 시골 마을에 작은 배송소를 만들어 연결하자는 아이디어였다. 현우는 예전에는 돈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지금은 필요한 사람이 있느냐를 먼저 생각했다. 그 변화가 자신도 낯설 만큼 조용히 찾아온 것이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정리한 PPT를 들고 서울창업진흥원에서 열리는 소규모 멘토링 세션에 참가했다. 거기엔 10명 남짓의 창업 희망자들이 있었고 멘토로는 낯익은 이름이 앉아 있었다. 김세훈, 해피웨이 펀드 지원기업 대표. 서연우는 놀랐다. 그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았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김세훈은 발표를 마치고 말끝을 이렇게 맺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이름 없는 한 어르신의 투자 덕분입니다. 그분은 단순히 돈을 준 게 아니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현우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았던 수많은 권위, 지위, 명함들,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조용히 만들어낸 변화, 그건 힘이 아니라 신뢰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세션이 끝난 후 김세훈은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혹시 서현우님 맞으시죠? 현우는 당황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 대표님 기사 자주 봤습니다. 세훈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혹시 제가 아는 서재식 선생님의 아드님이신가요? 현우는 순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훈은 잠시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그럼 저희 팀과 한번 커피라도 하시겠어요? 물류 시스템에 대한 실무 조언이 절실하거든요. 현우는 그 손을 잡았다. 그 순간 마음 어딘가가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돌아가는 길 그는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오늘 세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한테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 길을 선택하셨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는 처음으로 답장이 없어도 외롭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자기 두 발로 걷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1월의 어느 저녁 서울은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다. 창밖엔 가을잎이 거의 다 떨어졌고 거리의 행인들은 두터운 외투에 목을 파묻고 걷고 있었다. 서연우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조심스레 아버지 집 앞에 섰다. 몇 번이고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추었다. 아직도 기억났다. 그날 아버지가 비 맞은 채 주차장 앞에서 돌아섰던 장면. 그 뒷모습이 한 번도 잊혀지지 않았다. 그는 마침내 용기 내어 벨을 눌렀다. 딸깍 문이 조금 열렸다. 그 안에서 나온 건 익숙한 얼굴 하지만 이젠 훨씬 더 여위고 조용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왜 왔냐? 목소리는 낮고 메마른 톤이었지만 완전히 다친 건 아니었다. 현우는 한 손에 든 장바구니를 살짝 들어 보이며 말했다. 오늘 시간이 나서요. 아버지가 예전에 좋아하셨던 무청시래기랑 조기 사왔어요. 그냥 같이 밥 한 끼만 하실 수 있을까 해서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살짝 돌려 문 안쪽으로 길을 비켜줬다. 현우는 그 틈을 지나 조심스레 들어갔다. 실내는 늘 그래왔듯 단정하고 조용했다. 주방에 들어선 현우는 익숙하지 않은 손길로 조기를 손질하고 시래기를 씻어 된장국을 끓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거실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고 있었다. 현우는 다 익은 찌개를 그릇에 담아 식탁에 올렸다. 아버지 다 됐어요. 식탁 앞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아버지는 조용히 국을 한 숟갈 떴다. 짜지도 않고 괜찮네. 그 한마디가 현우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식사는 말없이 진행됐다. 조용히 밥을 씹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엔 오랜 시간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랜 공백을 채워주는 고요한 다리 같았다. 식사를 마친 뒤 현우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아버지, 지난 시간들 정말 죄송했습니다. 생일날, 아버지 그렇게 보낸 거 이제야 얼마나 잔인했는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늦었다고 생각하나? 솔직히 말하면 늦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말하고 싶었어요. 서재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피로와 세월이 고여 있었지만 그 너머에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에 대한 조심스런 인정이 있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누구든 늦게라도 깨달았다면 그건 기회다. 기회는 원래 두 번 오는 게 아니야. 현우는 고개를 숙였다. 네, 아버지.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돌아가지 않았다. 소파 위에 이불을 펴고 작은 정이난로 하나 켜놓고 누워 있었다. 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 살짝 웃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에 콩나물국이나 끓여라. 지난번보다 더 나을 수 있을지 보자. 그 한마디에 현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처음으로 아버지 집에서 아들로 잠드는 밤이었다. 그날 이후 현우는 매주 일요일 아버지 집을 찾았다. 새벽 시장에서 콩나물과 무 고등어를 사와 조촐한 점심을 함께 준비하고 식사 후에는 작은 텃밭을 함께 돌보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엔 이제 더 이상 벽이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재식은 작은 상자를 하나 내밀었다. 그 안엔 사람의 길, 청년 창업 지원회계 보고서 털어 적힌 묵직한 서류철이 들어있었다. 이제 이건 네가 볼 차례다. 저한테요? 그래, 너도 이제는 남을 이끄는 사람이 돼야지. 물류만 아는 놈이 아니라 사람을 아는 놈으로. 현우는 손끝으로 서류철을 넘기기 시작했다. 거기엔 전국 각지의 창업자 이름, 각자 추진 중인 사업 내용 투자 상황, 그리고 성과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다. 그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김세훈, 트렌지웍스 대표 박소연, 스마트네스트 운영 이지환, 드론큐어 공동 창업자. 이들은 모두 한때 서재식이라는 익명의 후원자 덕분에 첫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들과 손을 잡을 다음 세대의 멘토가 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 후 현우는 처음으로 해피웨이 청년 창업지원 간담회에 정식 멘토 자격으로 참여했다. 오래전 자신이 일했던 강남 회의실이 아닌
서울 북부의 낡은 동네 주민센터 강당. 낮은 천장 삐걱거리는 의자 형광등 불빛 아래 수십 명의 젊은 창업자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순간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안녕하세요, 서현우입니다. 저는 한때 높은 빌딩의 꼭대기에서 일했고 지금은 작고 따뜻한 방에서 다시 시작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일어선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은 현란한 이론이나 기술보다 더 깊게 와 닿았다. 발표가 끝난 후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에세오 멘토님,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예요? 현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신뢰요. 사업이든 관계든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걸 너무 늦게 배웠죠. 그래서 이젠 그걸 가장 먼저 생각하려고 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여러 청년들이 그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누군가는 창업 아이디어를, 누군가는 사업 실패의 아픔을, 또 누군가는 아버지에게 사과하는 법을 묻기도 했다. 그날 밤 현우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오늘 처음으로 누가 날 믿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예전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서재식은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을 앞에 놓았다. 그럼 됐다. 믿음이라는 건 먼저 내 안에 있어야 남이 느끼는 거야. 이튿날 현우는 청년 물류 네트워크 연합 창립 총회에 초대되었다. 거기엔 자신이 멘토링했던 청년들, 그리고 아버지가 조용히 밀어준 수많은 얼굴들이 함께 있었다. 사회자는 그를 무대로 초대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연설자.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따뜻한 길잡이가 되어준 서현우 멘토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속에 무대로 오른 그는 말없이 무대 한쪽에 서 있는 작은 액자를 보았다. 그 안엔 사람의 길을 잇는 사람, 서재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이어갈 차례네, 아버지. 몇 달이 흘렀다.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맵고 차가웠지만 그의 겨울 서현우는 그 어떤 해보다 따뜻했다. 그는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누군가의 길잡이로 불리고 있었다. 청년 물류 네트워크 연합은 점차 세를 키워 지방의 소도시 읍내까지 활동 반경을 넓혀갔다. 현우는 직접 지도를 펼쳐 배송 불가능 지역을 색칠하며 가능으로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서재식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현우는 아침밥을 차려놓고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아버지는 잠들어 있는 듯 보였다. 표정은 평온했고 손은 차분히 이불 위에 얹혀 있었다. 현우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했다. 아버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는 급히 맥을 짚어봤다. 심장은 멈춰 있었다. 그러나 기묘하게도 현우는 울지 않았다. 눈물 대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릴 뿐이었다. 작은 메모 한 장이 머리맡 협탁에 놓여 있었다. 현우야, 더 이상 내가 지켜보지 않아도 되겠지? 고맙다. 이제 너는 스스로의 길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에게 다시 길을 열어줄 사람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참석한 이들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대부분은 현우가 멘토링했던 청년 창업자들, 그리고 그들 뒤에서 묵묵히 기회를 만들어준 서재식의 손길을 기억하는 이들이었다. 현우는 아버지의 낡은 카디건을 안고 유골함을 안장하며 속삭였다. 아버지, 저도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보겠습니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길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볼게요. 네. 한 해가 더 흘렀다. 서울의 봄 도봉구, 어느 작은 골목길. 빨간 간판이 걸린 소박한 건물. 그 위엔 간판이 달려 있었다. 사람의 길, 청년 물류 창업센터. 그날 센터의 작은 개소식에는 많은 이들이 찾아왔다. 현우는 단정한 셔츠를 입고 강연장 앞에 섰다. 그의 뒷배경에는 한 문장이 걸려 있었다. 아버지의 장례날 묘비에 새긴 그 말. 당신은 내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준 사람입니다. 강연을 마친 뒤 한 청년이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요? 현우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늦은 이해라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믿는 것. 그게 저를 바꾼 힘이었어요. 그날 밤 센터의 불이 모두 꺼지고
현우는 사무실 한켠 작은 액자를 바라봤다. 액자 속엔 아버지와 함께 찍은 유일한 사진. 젊은 아버지가 아기였던 그를 안고 웃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가볍게 닦으며 말했다. 아버지, 이젠 제가 누군가의 처음이 되어볼게요. 예. 그리고 어딘가 먼 하늘을 위해서 서재식은 조용히 묵묵히 그 길 위를 걷는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 길. 서연우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많지 않은 서울 하늘. 하지만 그중 단 하나 반짝이는 빛을 향해 그는 마음속으로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길, 이제는 제가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야기는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이야기 속의 서연우처럼 누군가와의 관계를 놓쳐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지금도 용기를 내지 못한 채 문 앞에서 머뭇거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바람 하나 되어 불어들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마음속에 오래 품어둔 누군가가 떠오르진 않았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이 전하고 싶은 진심, 그리고 여러분만의 화해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겐 당신의 그 한 줄이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혹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가까운 이웃에게 오래 연락 없던 친구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을지도 모를 당신의 아버지에게. 누군가에게는 지금 이 영상이 용서와 이해의 첫걸음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여기는 삶의 이야기 마음의 편지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마음 따뜻한 곳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랑은 때로 말보다 용기입니다.